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아침 8시 56분입니다. 지금쯤 원래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밖에서 녹화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좀 앞당겨져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좀 빨리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됐네요. 그 덕분에 제 얼굴도 좀 빨리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면 이제 제 얼굴 보면서 느끼실 텐데 뭔가 달라졌죠. 네. 말씀드리기 뭐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에서야 좀 말씀드리는데 눈 성형수술한 거죠. 눈이 조금 더 크게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단순히 미적인 차원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제가 생활하면서 좀 눈이 불편함을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눈 뜨는데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크게 떠지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들을 좀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뭐 굉장히 편안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아직 붓기가 이게 다 빠진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자리 잡았다 싶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한번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죠? 평상시처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제 영상 보여드리면서 얼굴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좀 제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시장도 여러분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 일상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주식시장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스냅 기업 실적. 스냅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물 말아 먹었다라는 게 일단 IT 빅테크와 나스닥에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스냅의 충격적인 그 숫자에 가려서 우리가 좀 잘 못 보는 게 있는데 금요일 날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점들, 경기 침체 우려, 스냅 기업 실적 우려, 또 그리고 하나 참 더 있었죠. 지난주에 유로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25bp가 아니고 50bp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 유로존의 빅스텝 관련된 부분도 시장 하락에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유로존에서 제2의 선진국권이 있는 그런 유로존의 통화 정책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 크게 바뀐 것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시장에 다 온전히 반영되겠느냐. 시장도 지금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한 불확실성들. 앞으로 이 유로존의 빅스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그리고 이 유로존 빅스텝으로 인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엔 또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좀 계속 혼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죠. 하여튼 그런 와중에 다양한 것들이 악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저렇게 하락 마감을 한 것입니다. 지표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냅 실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뭐 스냅 실적은 패스, 안 좋게 나온 것들 사실 그 굉장히 좀 재밌긴 해요. 제가 이제 스냅 실적을 저도 보긴 봤는데 예상치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안 좋긴 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몇십 프로씩이나 폭락시킬 일인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지만 뭐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일단 시장이 폭락을 했으니까 뭐 그만한 악재가 나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저 정도 실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나 싶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스냅이 그 박살이 나면서 여기 어딘가였을걸요, 그죠? 여기 이 마크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마크, 이때였나 보네요, 이때도 스냅 실적 발표 나가지고 이때 스냅이 얼마나 폭락을 했죠? 23%. 이때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뭐 사실 뭐 하여튼 스냅이라는 회사가 좀 안 좋긴 한가 봐요. 근데 아무튼 이거 덕분에 IT 빅테크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냅 실적 간단하게 뭐 봤고요. 지표 PMI가 발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금요일날 지표들이 뭐 중요한 게 발표가 되겠냐 했는데 역시 요즘 경기 침체와 연착륙과 이런 거 사이에서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이라 역시 뭐 하나 지표를 놓칠 게 없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50 아래에 있는 PMI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뭐 독일에 있는 뭐 PMI들 뭐 물론 50 위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고민 중인 거죠.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지표들이 슬슬슬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연착륙과 경착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제조업 지표 48 나왔죠. 이게 뭐 50 위에서 조금씩 둔화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서행하면서 경제가 천천히 성장하는 거니까요. 근데 50 아래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50 아래로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50 아래로 PMI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뭐 물론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 근데 일부 지표가 저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독일이 아니고 미국이겠죠. 미국에서도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은 그럭저럭 선방을 했습니다. 52 나왔으니까요. 근데 서비스업이 좀 물 말아 먹었네요. 47이 나왔습니다. 47. 50 아래로 한참 내려왔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점들, 경기 침체 우려를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좀 지표들을 조금 자세히 보긴 볼 건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밤에 PMI가 50 아래로 나온 것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유로존 매뉴팩처링 PMI, 그죠?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얼마 나왔다? 49.6, 50 아래로 나타났어요. 이제 전체 값을 보고 계신 건데, 이 보시면 50이란 자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50이 기준이 되는 자리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전염병 사태, 2020년 전염병 사태, 경기 침체 때마다 50 아래로 갔단 말이죠. 이제 물론 아직 이 정도면 50 턱걸이니까 저걸 갖고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표가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우르르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바로 경제가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시간이 좀 걸리거나 회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게 좀,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당장 회복된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차라리 경기가 확 나빠져 갖고 대폭락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반등도 쉬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서야 꺾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 이제 서비스 PMI죠. 이게 쇼크하게 나온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50이라는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켰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못 드리겠는데, 얘도 아무튼 경기 침체가 오면 박살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이 데이터를 2013년 이때부터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investing.com에서 일단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잘 없어요.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잘 없고, 여기서 보통 50 터치하면 반등을 하곤 했는데, 네, 그죠? 이번에는 좀 어떨지 이런 거 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런 게 50 아래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는 참고로 금요일날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였는데, 이런 것들도 슬슬 꺾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지난주에 발표된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 제조업 지표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12가 나오면서 굉장히 쇼크가 나왔다. 얘는 0의 기준이겠죠. 마이너스 12 상당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슬슬 제조업 혹은 비제조업,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표가 박살나는 것들이 나오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도 급속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어쨌든 반등 사이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이 금융시장의 핵심은 아니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주식시장 아니 이제 금융시장의 중요한 파트들은 보통 어딥니까? 채권시장이나 뭐 외환 이런 부분이 훨씬 시가총액이 크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저렇게 나오고 유로존에서 빅스텝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등 사이클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근데 어젯밤에 일단 반등을 일시정지하긴 했네요. 그죠?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라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더해서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거든요. 이번 주에 예를 들면 일단 그냥 쭉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일단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가 있고요. 목요일 날 밤에 미국 2분기 GDP가 발표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는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또 그리고 지금 7월 마지막 주죠. 7월 마지막 주니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윈도우 드레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 엮여있는 수급적인 이슈나 아니면 어떤 FOMC라든가 굵직한 이벤트, 실적 발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일단 멈춰 있는, 일단 반등 사이클을 일단 멈춰 놨고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근데 그 와중에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을 해석할 때는 FOMC를 재료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FOMC를 좀 주된 재료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상승을 했다. 그러면 FOMC 회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혹은 저렇게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 FOMC 경계감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요약해서 쫙 일정 말씀드렸으니까 뭐 딱히 이걸 보고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investing.com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 일정요.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애플 실적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좀 보긴 봐야 돼요. 화요일 날 장 마감하고, 미국 장 마감하고, 수요일 날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페이스북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목요일 날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페이스북 실적. 그리고 그죠? 목요일이 아니었네. 참.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수요일 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 그죠? 수요일 날 페이스북 실적 발표되는 거고, 목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아침에 애플 실적 발표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쭉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써야겠죠. 예를 들어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했다 라고 해도 다음날 한국은 미국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만 또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번 주에 봤잖아요.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었는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스냅 실적이 박살나니까 한국 증시 하락 마감하고 이런 것들 봤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음 주에 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무지 이번 주는 이벤트가 너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좀 슈퍼 위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다 더해서 뭐예요? 여기다 더해서 유로존에 지난주에 빅스텝 했잖아요. 빅스텝 결과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시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번 주에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너의 결론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죠? 제가 뭐 파워르장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우린 이제 단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죠. 시장은요. 저는 모르지만 시장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중을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단 파악하는 거, 우린 이제 이걸 해 나가면 되겠죠. 평상시처럼요. 하여튼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S&P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일시 정지됐죠. 뭐 6월 17일 혹은 뭐 여기 7월 14일부터 올라오던 이 반등 흐름이 단기적인 상승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밤에도 만약에 이제 이게 멈추거나 아니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밤은 그냥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는데, 편하게 주무시고 났더니 일단 어떤 매도세가 등장하긴 한 겁니다. 근데 이 매도세가 솔직히 강력하지는 않아요. 약한 매도세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를 들면 좀 정말 하방 포지션으로 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이 음봉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다시 이 음봉을 기준으로 오늘 밤부터 또 뭔가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고요. 아니다, 나는 좀 더 확인해 보겠다, 난 저걸로는 믿을 수 없다, 저거 매도세가 등장하긴 했는데 너무 약해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오늘 밤도 더 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거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힘있고 의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또 열심히 또 밤새 가면서 해봐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 이혈령 비혈령 이게 아니죠. 이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지금 현재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반등 중인데 반등이 일시정지 됐다. 오늘 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등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단 객관적인 뷰일 수 있어요. 이거 한 방으로는 이제 어제 하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하방 배팅을 시작해 볼 수 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요. 아직까지는 반등 흐름 7월 14일부터 혹은 저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반등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주춤할 수는 있다. 예전과 같은 그런 탄력세가
그 예전과 같은 거는 탄력적인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정도는 일단 해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아직까지도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매도세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움직여 보실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7월 19일 날 종가가 얼마냐면요, 3937이네요. 그러니까 한 3950 정도라고 그냥 편의상 이 50, 100 이렇게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이. 3950이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나고 아래쪽으로 다시 방향성이 꺾인다라는 기준을 최소한 3950이란 자리가 붕괴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3950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은 반등은 완전히 정지된 거고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는 확인하고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950이란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혹은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이다, 난 이것도 못 믿겠다, 난 그보다 더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야 하방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900짜리를 보셔도 괜찮겠죠. 사실 제일 확실한 건 3900 붕괴예요. 3900이 붕괴되면 이건 완전히 이건 아래쪽으로 이거는 무게중심이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분 오늘 밤부터 움직일 수 있다, 혹은 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3950 붕괴를 확인하시고, 진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3900 붕괴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스닥도 숫자만 다르지 같죠? 숫자만 다릅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더 올라가고 있는, 물론 조금 더 약합니다, 그죠? 그 나스닥하고 S&P하고 잠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제가 S&P는 왜 더 올라가고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월 21일 날 나온 이 양봉의 시가도 붕괴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봉도 아직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7월 21일 그 전일에 나온 양봉을 붕괴시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솔직히 그냥 12,200 붕괴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S&P는 뭐 3,950이란 자리를 또 다른 기준으로 하나를 제시를 해드렸지만, S&P는 그냥 솔직히 몇 포인트 차이 안 나니까 그냥 12,200이란 자리만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12,200 붕괴를 기준으로 해서 하방 포지션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공격적으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어제 음봉을 믿고 오늘 밤부터 들이대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어젯밤에 하락을 하긴 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시원찮아요, 느낌이. 느낌이 시원찮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차트를 봐도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전일의 양봉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약한 매도세란 말이죠. 약한 매도세. 강한 매도세면 모르겠는데 약한 매도세. 이거 빅스를 봐도 딱 티가 납니다. 빅스를 봐도요. 빅스를 봐도 이게 빅스가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줘야 이게 시장이 좀 시원하게 빠진다, 빅스 올라가고 시장에 빠진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림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죠. 24자리가 저항이잖아요. 24자리가 저항이 됐잖아요. 24자리. 잠시만요. 또 빅스 보시면은 24자리가 지금 저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 자리죠. 이 자리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거 아직까지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하락이, 이거 빅스 죽이면서 이 무슨 하락이 잘 시원하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죽고 있으니까 좀 하여튼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하락 포지션은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어제 리플 보니까 참 깝깝한 것도 좀 많이 보긴 봤는데, 예를 들면 UVXY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이해 안 되시면 패스하세요. UVXY는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의 분석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UVXY 삼각수렴형이죠. 삼각수렴형, 이렇게 삼각수렴형이에요. 아래 저점 지지력 있으니까, 전저점이니까 지지력이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그 UVXY 베팅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긴 한데, 근데 지금 당장 빅스가 죽고 있고 UVXY라는 상품 자체가, 얘 자체도 당장 지지력이 안 보이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베팅하면은 물론 베팅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 아래 있는 라인에서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눌림시 매수란 관점으로 해볼 수 있긴 있는데, 기왕이면 죽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더 가겠다고 하는 걸 굳이 저기다 대고 지금 내가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이 라인 어딘가에서 지지세가 보이면 지지력이 보이면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지금 10일인데 여기 11.4자리가 어차피 지지선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 정도 손실 감수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사 모으는 거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더 싸게도 살 수 있는데 왜 지금부터 굳이 움직여야 되냐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 거죠. 명확하게 어떤 지지선이 있으니까 저기 부근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때 사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말을 바꿨네 그러지만 이제 제가 깝깝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 바꾼 건 없고 지지선 부근에 내려와 있고 그죠? 당장은 일단 지지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증시 이야기는 좀 했고요. 이제 다른 거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금리 같은 거.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어떤 중장기적 경기 뭐 전망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는 거, 그것도 큰 폭의 급락을 했다는 거, 좀 충격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저게 유로존 빅스텝의 영향일 거예요. 유로존 빅스텝을 했으니까 이탈리아 같은 약한 고리들이 터져나갈 수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저렇게 움직인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기름값, 국제유가도 폭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95달러 내려왔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국제유가인데요. 95달러에 다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95달러에 다시 내려오면. 95달러에서 이번에 여기서 바로 반등을 했었어야 돼요. 상승할 거였으면 바로 반등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95달러 내려왔다라는 건 일단은 요건 95달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모자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차 95달러가 붕괴돼서 하락 추세로 가겠구나라는 확신까지는 아니고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95달러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조만간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와 금리를 가지고 앞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저는 이제 점쳐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친구가 95달러 재차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지지할 의지가 없다는 거고, 그럼 장차 지금 그 큰손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이나 원자재 이런 걸 움직이는 큰손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베팅하고 있구나, 큰손들이 경기 침체에 베팅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급속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이 어제의 금요일 날 밤에 이런 유가 급락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달러가 약했단 말이죠. 보시면 유로화 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딱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락했다라는 거. 잠시 카메라 끄자면 여기 골드 금값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또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금값 같은 경우는 여기 1710 정도 넘어가면 매수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1740 정도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상승 베팅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금값이 올라오고 국제유가라든가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로존 빅스텝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 및 어제 금융시장은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락 좀 애매하게 좀 도치형 봉, 좀 약간 그죠?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도치형 봉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겠어요? 이 유로존 빅스텝 하니까 달러 약세 요인이죠.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자산 선호로서 달러의 가치가 또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도치봉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 계속 잘 봐야 돼요.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금리 계속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폭이 심해지고 있죠. 이미 오래전에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2년물 국채금리만 보면 안 된다, 10년물하고 3개월물 국채금리도 같이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젯밤에 굉장히 역전이 심화가 됐다라는 거.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타이밍이나 가능성을 재는 중요한 도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0에 터치는 할 것 같다, 조만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긴축 우려, 유로존 빅스텝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혹은 긴축 우려가 지금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저런 거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로존 빅스텝 하면 계속 잘 봐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와 독일의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 잘 봐야 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차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전한 레벨입니다만 위험하죠. 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안 좋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얼추 금융시장 점검은 다 했습니다. 금요일 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주말 중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FOMC 앞두고 경계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유로존 빅스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금융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이렇게 일단 한 주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이 한국 증시를 지난주에 반등시켜주던 중요한 대외 변수였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얘도 반등이 주춤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한 방울은 아직 모르죠. 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이 있죠. 오늘 밤에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오늘은 저 반도체 지수가 하락 마감한 게 한국 증시에 삼성전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으니까 환율 또한 한국 증시에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국 증시를 보기 전에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분명히 좀 고민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금요일 날 마감은 일단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어요. 그리고 그죠? 금요일 날 일단 저항을 좀 누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매도세도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일단은 오늘 개파락 출발해 갖고 상승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 증시는 뭘 할까요? 일단 당장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다시 62,000원 저항 테스트 하겠죠. 그죠? 그리고 선물은 뭐 320, 319자리 요런 자리 저항 테스트 하겠죠. 일단 코스피는 더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칫하면은 아래쪽으로 좀 와르르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여기 박스권 하단 뭐 65,000원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양봉이나 상승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일단 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항 62,000원에 확인하고 더 밀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안 밀리고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승도 아니고 이건 하락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다들 FOMC 회의 앞두고 뭐 경계감 혹은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슈들이 워낙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죠? 워낙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냥 각계전투.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이 오른다? 아닐 수도 있죠. 미국이 떨어졌으니까 한국이 떨어진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추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중이고 코스피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중이고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중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점들 그 와중에 저항들 체크하시고요. 하여튼 근데 한국 증시 하방 경직성이 강하긴 강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코스피 같은 거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숏배팅 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 버티고 있네요. 확실히 FOMC 회의 전에 급락하고 그럴 생각은 없나 봐요. 뭐든 이벤트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하락해야 될 날에 하락하지 않으면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1140자리를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40 돌파한착 하면 하방 포지션 여기서 좀 버려야 될 수 있죠. 이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평단가가 1140 부근이면 1140까지는 버틸 수 있다. 1140은 좀 중요한 자리니까 말씀드렸고요. 손해가 너무 커지더라도 1140자리에선 이런 자리에선 좀 일단 하여튼 그죠? 1140은 중요한 기준이에요.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 못 넘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저항인데 이걸 넘어가면 하방 포지션을 볼 근거가 좀 단기적으로도 없어질 수 있어요. 타이밍 다시 잡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 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아침 영상이 또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